당신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실은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 하나하나, 일방적인 관계를 붙잡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당신의 집중력과 평화, 그리고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실 대신 위안만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재가 드러낼 당신의 침묵이 두려워 곁에 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힘은 사람을 더함으로써가 아니라 덜어냄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관계를 넓히고 호감을 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우리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은 무게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명료함을 되찾는 일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인 나약함,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고요함, 자기 수양, 그리고 내면의 힘을 향한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구독하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기준을 높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평화를 보물처럼 지키겠다는 맹세로 여기십시오. 동의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하죠. 당신이 말할 때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며 모든 행동을 지지해 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인정받고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충성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위장된 자기 보존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리에는 무게가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긴장과 반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찾지 않습니다. 눈에 띄기보다는 무리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적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따라하며 신념이 아닌 계산에 의해 수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그 결정이 실패했을 때 자취를 감췄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물러나고 거리를 두고 처음부터 아무런 의견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요란하고 명백한 의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함이라는 옷을 입은 유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적인 사람의 위험성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는 지지처럼 느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현명한 자에게 꾸짖음 듣는 것이 낫다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거나 길을 잃고 있다고 말해줄 만큼 당신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충성심이야말로 거래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정한 동료는 메아리가 아니라 닭과 같습니다. 그들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섭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그것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으로 주의를 채우고 위안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따라하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은 침묵하거나 의미 없는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을 지니지 않은 채
당신의 빚 가까이에 머무는 데만 투자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이중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순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수능적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그들의 동의는 방패이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 곁에 머물며 자신을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오고 진실이 요구될 때 그들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 침묵은 부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충성심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진정한 충성심은 당신의 안온함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끼어들고 당신이 현실을 부정할 때 맞서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져도 할 말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야 할 사람은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심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참여적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관계에 참여합니다. 피드백을 주고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의뿐만 아니라 솔직함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관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할 때는 반항심에서가 아니라 존중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과 침묵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합니다. 세네카는 끝날 수 있는 우정은 진짜였던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충성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존재가 상황이 순조로울 때, 당신이 오를 때, 당신이 빛날 때만 보장된다면 그들의 충성심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함이고 이기심이며 조건부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런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어떤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 결코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지금은 지지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당신이 들어본 가장 시끄러운 공허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적대감이 아닌 관심으로 당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감히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강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결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입장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당신의 습관을 배우고 당신의 언어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당신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르고 당신이 내린 결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사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반대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과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안락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따끔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곁에 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능적인 얼굴로 가득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감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가 사라졌을 때 조용히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의심하며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따라 힘든 날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한순간 야망으로 불타오르며 꿈과 선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의심의 늪에 빠져 조용한 절망으로 당신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명백한 해를 끼치며 당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게뿐만 아니라 불안정함까지 당신에게 짊어지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끼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순수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변덕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기분이 당신의 평화를 좌우하고 그들의 혼란이 당신의 명료함을 흐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조정하고 움츠러들고 그들을 대신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스스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면 당신의 발판에 기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지가 아닙니다. 느린 침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윤기, 동일시의 위험이라고 묘사했던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적 상처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의 경계를 흐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묘하게 시작되죠. 당신은 변명해주고 공감하고 인내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변하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보다 자신의 패턴에 더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원하고 당신의 진실이 아닌 당신의 시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 곁에 서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명백하게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죄책감을 통해, 무력감을 통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는 침묵을 통해 말이죠. 그들의 고통은 당신이 매일 참석해야 하는 공연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우리의 이성, 집중력, 방향과 같은 우리 자신의 것을 결코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감정적 불안정함은 조용한 도둑과 같아서 당신의 반응이 곧 책임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분 변화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혼돈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돕는 것과 흡수하는 것, 공감과 얽매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의 평화를 조건부로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로 위장한 의존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 불안정함 위에 세워진 관계의 붕괴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쉬어도 쉰 것보다 더 피곤하게 일어날 때, 당신의 설렘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성공 뒤에 그들의 침묵, 거리감, 미묘한 방해가 따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드러내놓는 질투가 아니라 필요라는 가면을 쓴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삶을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기분을 고치고 스스로 서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의 기반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무너진 경계를 돌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쌓아 올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 올리는 데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증식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스스로 서는 법을 잊을 때마다 증발해버리는 에너지가 아니라요. 어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악해서도 당신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방향을 위협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마주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과 함께 일어서는 대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당신에게 지도와 그들의 우유부단함을 모두 짊어지라고 요구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면 인생은 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불안정함을 관리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어중간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결코 끝나지 않는 순환, 반복되는 대화, 너무 늦게 오는 사과, 아침이면 사라지는 약속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 자신의 균형도 더 많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정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것은 유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일을 해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신의 폭풍우를 마주하고 다시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 공간의 혼란이 아닌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들, 현실이 닥칠 때마다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부끄러움의 원천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확장할 때마다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결같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닥쳐올 때 그들은 당신을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대신 당신과 함께 짊어집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가 되거나 당신의 압박이 됩니다. 당신의 성장에 물을 주거나 당신 자신의 뿌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명료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변덕을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불안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안정함이 머물도록 허용하면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퍼져나가고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재구성하고 역기능을 정상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힘의 뿌리를 둔 삶이 아닙니다. 느린 항복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혼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정심보다 안정을 선택했다고 해서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력, 미래, 그리고 당신 안의 불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은 끊임없는 변동의 환경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존재가 붕괴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실패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따라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와 놓아주어야 할 때를 아는 종류의 사랑 말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나거나
열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묻지도 않은 것을 정당화합니다. 왜 늦었는지 당신이 묻기도 전에 서둘러 설명합니다. 어제 했던 말을 선제적으로 해명합니다. 왜 말이 잘못 나왔는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해하는 것이 왜 불공평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해롭지 않고 심지어 사려 깊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소통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식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단어는 대화가 아닌 방어이며 모든 설명은 진실이 아닌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실제로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적어집니다. 지나친 설명은 솔직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다는 미묘한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하려는 욕구는 투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에 대한 예측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행하는 피해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길게 말하면 당신이 멈춰서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잉 설명가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보이기 전에 흐려지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로 자신의 실패를 장식하고 정교하게 설명하고 논쟁합니다. 우리는 말이 저렴하고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조용합니다. 진실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당신에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일관성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소리치지 않아도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묘한 말솜씨가 아닌 굳건함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칼 윤근,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언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종종 진실성의 부재를 덮으려 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행동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전에 끊임없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행동을 재해석하고 모든 실수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리 조급해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왜냐하면 진실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잠시 멈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의 패턴이 결국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동이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순간마다 이야기를 조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과잉 설명가들은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마치 항상 감시받고 판단받는 것처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구멍을 메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말을 멈추면 환상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불안감입니다. 오해받거나 미움받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공격이 없는데도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결국 당신이 그들의 불안을 짊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식을 재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이는 당신의 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토아 철학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의 설명의 소음에 의해 흐려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일종의 통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당화의 말로 공간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들은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해석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게 두는 대신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정직한 판단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결백해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꾸며낼 것입니다. 하지만 결백은 장황한 독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백은 고요히 서 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사람의 가치는 그의 야망보다 크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의 가치는 또한 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지보다 진실성을 선택하며 자신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둡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을 괜찮아 합니다. 반면에 과잉 설명가들은 항상 감시받고 판단받는 것처럼 순간에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 연기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림은 더 명확해집니다. 지나치게 많이 설명하는 사람은 종종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진정한 감시 아래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인식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순간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설명이라는 접착제 없이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박수갈채 없이 나타나는 사람, 준비된 연설 없이 사과하는 사람, 정당화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바로 거기서 쌓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설명이 아닌 꾸준한 패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시선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유지하는 감정 노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 만들어진 말이나 감정적으로 포장된 변명에 조종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보다 패턴을 더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배우고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반복하는 것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말로 설득하여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은 보통 당신이 가장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 너무 빨리 쌓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진실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묻어두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진짜는 결코 설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보통 감탄의 시선과 함께 조용히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언어를 따라하고 당신의 말투를 배우고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침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짓, 말투, 심지어 당신의 가치관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모방은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바로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흡수한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거나 당신의 길이 바뀌거나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이 보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그것이 되려 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뿐입니다. 생존 모드에 돌입하면 진정성은 인정을 받기 위해 버려집니다. 이들은 계획을 가진 전략가가 아닙니다. 중심이 없는 카멜레온일 뿐이죠. 그들은 무언가 실제하는 것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빌려온 신념과 재활용된 페르소나 뒤에 숨어 주변에 섞여들 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방이 바뀌면 그들도 바뀝니다. 그들의 핵심에는 권력이나 시의성에 대한 근접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전적으로 모방에 기반하여 관계를 쌓을 때 처음에는 우쭐해지고 심지어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과 복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며 가까움을 유지하려 할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진실 위에 서서 눈을 마주할 때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일상을 따라하며 당신의 목표에 맞춰 자신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이 불안한 감각을 말이죠. 당신이 속도를 늦추면 그들도 늦추고 당신이 방향을 틀면 그들도 따라 틉니다. 공유된 비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연결고리를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건 충성심이 아닙니다. 위장된 의존성일 뿐이죠. 그리고 이 의존성은 취약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거나 그들에게 스스로 서보라고 도전하는 순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아예 잠수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상호 존중이 아닌 모방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방은 원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카멜레온은 당신의 길을 너무나 잘 연습했기에 이미 통달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습된 지혜는 살아낸 지혜가 아닙니다. 삶이 그들의 모방을 시험할 때 그것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기에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과 당신의 그림자 속을 걷는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바뀌면 언제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데 바빠서 당신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영감을 받고 당신에게서 배울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과 같아지기 위해 자신을 희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당신의 존재로 위협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전을 원합니다. 닻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닻은 복제가 아닌 고유한 무언가를 기여함으로써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관점, 마찰, 정직함과 같은 자기 인식과 내면의 힘을 요구하는 자질들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삶에 메아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닫힙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당신이 당신의 진실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자신의 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모방 위에 세워진 관계는 침묵을 낳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성장도 없이 그저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질식할 듯한 갑갑함이 됩니다. 당신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비추기만 할 뿐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곁에서 오는 끝없는 공허함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우쭐하게 느껴질지라도 거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심오할 정도로 외로운 일입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소크라테스조차 성찰 없는 삶이 주는 거짓된 안락함을 경고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그들의 가치는 고난이나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을 채택할 뿐입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냅니다. 시련은 신념을 시험하고 압박은 위선자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카멜레온은 또 다른 피부를 찾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도전합니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까?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까? 아니면 그저 보이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리듬에 순응합니까? 스토아학파는 명료함이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의할 때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볼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일단 모방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대신 연출하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허상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를 찾을 것인가. 당신의 곁을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린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편할 때만 섞여드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당신의 비전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커녕 실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는 관객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당신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힘은 모방당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홀로 설 만큼 강한 사람들 곁에 함께 서는 데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진해 들어오죠. 처음부터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말입니다. 당신을 안 지 몇 시간 만에 과거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이 걸려야 말할 수 있는 상처를 드러냅니다. 트라우마를 고백하고 비밀을 털어놓으며 이 관계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신뢰나 연약함의 고백 혹은 진실한 무언가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진실로 위장한 전술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진정성 있게 펼쳐집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친밀감이 아니라 조작된 가까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위한 것이죠. 이런 종류의 감정적 속성 코스는 유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어 나중에 거리를 두려는 어떤 시도도 마치 유기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뒤로 물러서려 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 때, 그들은 품위 있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그들을 돌봐야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열어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경계 없는 개방성은 취약성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야 할 관계에 죄책감을 강요하는 교묘하게 위장된 방법입니다. 칼 융기 투사에 대해 말하며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항상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감정의 그릇으로 당신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작된 친밀감은 혼란을 만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쭐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안으로 들여주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연약함은 맥락이나 속도, 분별력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보답을 권할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강요된 가까움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끈적거리고 성급하며 감정에 흠뻑 젖어 있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신뢰가 아니라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요청하지도 않은 역할로 감정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도 파트너도 아닌 구원자, 치료사, 당신이 결코 감당하기로 서명한 적 없는 혼돈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된 관계를 믿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신뢰하기를 더디하며 관찰하기를 빨리 하라고 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매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홍수는 당신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압도하여 성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그들의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말이죠. 당신은 관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감정적 계약서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파괴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서적 안녕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거리를 피합니다. 차갑다, 냉정하다, 무심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마치 당신이 애초에 동의한 적도 없는 신성한 무언가를 깨뜨린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트라우마 결속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건너뜁니다. 함께 성장하는 대신 당신은 트라우마로 용접됩니다. 그들의 상처가 접착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떼어내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가까이 두기 위해 일부러 피를 흘립니다. 반면에 진정한 친밀감은 느리고 꾸준합니다. 그것은 첫 주에 나눈 말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 해에 보여준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행동, 일관성,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당신을 봐.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내 과거를 쏟아낼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조용하고 무언의 신호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유용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선함, 상호 존중, 그리고 시간으로 검증된 미덕에 기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친밀감은 그 모든 것을 건너뜁니다. 그것은 패스트푸드 같은 관계입니다. 감정적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당신을 가득 채우면서
동시에 텅 비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이 늘 그렇듯 사라지고 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매달릴 누군가, 자신의 혼돈을 정박시킬 누군가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면 그들은 도착했을 때처럼 빠르게 떠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그 안에 있는 동안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강렬함을 깊이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깊이는 조용합니다. 요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공간과 속도, 그리고 침묵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얼마나 빨리 공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끈기 있게 들어주는지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 아직은 또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을 좌절시킬지라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빨리 얻기 위해 감정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니 누군가가 너무 빨리 유대를 형성하려 한다면, 초기 대화를 고해성사로 바꾼다면, 당신이 아직 얻을 시간을 갖지 못한 감정적 호의를 요구한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건 너무 과하고 너무 빨라 라고 말하고 사과 없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까움은 결코 강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닌 존재를 통해 거듭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친밀감이라는 환상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진짜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악뿐만 아니라 침해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얼마나 빨리 당신에게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자격을 얻는 동안 얼마나 잘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것임을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속삭임, 경고, 드라마로 가득 찬 이야기, 그리고 믿을만하게 들릴 만큼의 진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차를 따르며 미소 짓고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부자 그룹에 속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고 웃고 조용히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험담이 곧 친밀함으로 느껴지고 공유된 비밀이 신뢰로 위장되는 공간으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의 내부자 정보를 위해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거의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의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때로는 방패이고 때로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신호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경계가 부족하다는 신호, 사람들의 평판을 마치 물을 담듯 손에 들고 있다는 신호, 느슨하고 부주의하며 사방에 흘리고 다닌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소, 걱정, 심지어 가짜 공감으로 포장합니다. 그냥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말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이 말들 속에서 그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래하고 내 이름도 쓸 거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험담꾼은 당신의 마음을 소음, 다른 사람들의 실패,
당신이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사적인 문제, 실수들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성찰 대신 판단하게 하고 호기심 대신 우월감을 느끼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져야 할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의심과 산만함의 고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오래 머물수록 애초에 당신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기 쉬워집니다. 그것은 종종 매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재치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사회적으로 예리합니다. 항상 최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처음에는 해롭지 않고 심지어 유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게 둘수록 당신은 그들이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에 한 속삭임씩 사람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기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쐐기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도 분리시킵니다. 당신은 신뢰했던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모든 대화를 의심의 렌즈를 통해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듣는 순간 두 가지를 더 추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방에 없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것이 핵심 진실입니다. 험담을 가져오는 사람이 다음 대화에 당신의 이름을 가져갈 사람입니다. 칼 윤근 수치심을 영혼을 잠식하는 감정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험담은 바로 그 수치심을 무기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빗속에 설 기회를 갖기 전에 그림자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종종 조각난 정보, 절반의 진실 또는 자에 의해 왜곡된 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그 경제의 일부가 될 때 당신의 인격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에서 당신이 결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쉽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불이 이미 번진 후에야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눈에 보일 때쯤이면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침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험담꾼은 불꽃으로 다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이, 의심, 암시,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믿게 되는 부드러운 부식으로 그것을 해냅니다. 그들의 힘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소란 피우지 말고 예고도 없이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경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가 어리석은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꾼과 싸우면 당신은 그들의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는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그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즉 접근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은 더 깨끗해지고 더 조용해지며 더 당신다워집니다. 당신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화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가 신중함, 충성심과 침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존중에 기반하여 구축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려질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 주 요리인 식탁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결국 당신 자신의 평판이 접시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폭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 근처에 있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초대받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 공간의 기준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거리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속은 하고, 금세 깨지고, 변명은 연습되고,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 전략처럼 들립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환입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단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설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대결도 없고 그들이 결코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을 고칠 연설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맺음에 집착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글로 쓰고 감정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히기 위해 쾅 닫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소음이 아닌 조용한 인식으로 봉인된 채 잠그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회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통제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극적인 작별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치유 여정을 풀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버전을 편안해했던 사람에게 성장을 정당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힘,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죠.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뿐만 아니라 관심으로도 응답을 멈출 때 그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최종적인 경계입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존중이 소진되었을 때 당신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끄러워질수록 당신은 더 조용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의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음이 당신의 평화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자극에 공모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침묵은 그 덫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무력감이죠. 한때 응답하고 설명하고 방어하고 반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합니다. 저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치유가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편지를 쓰고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성장은 종종 그림자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더 잘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으로 당신의 공간을 가지치게 함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놓아줌으로써 말입니다. 떠나는 것을 굳이 요란한 연극처럼 만들지 않는 데에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박수갈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왜 더 이상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이들이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변화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공간을 얻기 위해 타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온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들에 더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죄책감이 스며들고 조금 더 말했어야 했나, 더 노력했어야 했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면 당신이 침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재를 마침표로 삼으세요. 당신의 침묵을 경계선으로 만드세요.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당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진정한 힘은 얼마나 요란하게 떠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그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다시는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숨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문은 쾅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지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당신의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해 이 명료함과 단단함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스토익 저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